안녕하세요. 캐나다 회계세무 완전 정복의 영킴입니다. 오늘은 캐나다에서 개인소득세 신고를 하시게 되면 캐나다 국세청인 CRA로부터 받게 되는 노티스 오브 어세스먼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explanation of change and other important information이라고 해서 노티스 오브 어세스먼트가 발행될 때 추가적인 이제 정보가 CRA에 있거나 하면은 수정해서 그게 발행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차기 신고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2월 금액 같은 것들이 그 NOA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OA를 받으시면 반드시 이 설명사항을 반드시 꼭 숙지해서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 본인의 세금 신고가 제대로 되었는지, 아니면 나중에 세금 신고를 또 할 때 추가적으로 2월 되는 것들을 놓치지 않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신고해서 또 절세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요 익스플레네이션 설명 항목은 반드시 노티스 오브 어세스먼트를 받게 되시면 꼭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처음에 신고를 했는데 그 T4 슬립 하나가 누락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T4 슬립에 누락된 T4 슬립에 있는 정보를 추가로 반영을 해서 추가로 이제 수정을 했다는 이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변경된 이유가 누락된 T4 슬립에 대해서 다시 소득을 추가해서 NOA를 최종 반영했다, 이런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그 캐나다 트레이닝 크레딧 리밋이라고 해가지고 캐나다 그 평생교육 그 한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그 소득이 이제 워킹 인컴이죠. 워킹 인컴이라고 하면 이제 급여 소득이라든지 자영업 소득과 같은 이런 워킹 인컴이 10,000불 이상 되시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지금 2019년부터 매년 250불씩 그 트레이닝 크레딧을 지금 적립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지금 2020년 신고인데요. 그래서 2019, 2020년 2개년도 해가지고 2개년도 동안 이제 500불에 지금 캐나다 트레이닝 크레딧이 적립되어 있다, 이런 저희 정보가 있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어떤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으시고 거기에 어떤 학비를 지출하게 되면 그 중에 이제 학비 중에 50%와 적립된 이 크레딧과를 비교해서 적은 금액이죠. 적은 금액을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뭐 1,000불 이상의 학비가 지급됐다면 500불의 이제 크레딧을 돌려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NOA를 통해 잘 확인을 하셔서 나중에 그런 사항이 됐을 때 반드시 이제 크레딧을 받으실 신청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사례인데요. 요거는 이제 그 학생이시거나 그 대학생이신 분, 아니면 이제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유용한 정보인데, 만약에 이제 그 학자금 공제를 신청을 한 후에 그 학자금 공제액을 충분히 그 소득으로부터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금액이 미래로 이월이 됩니다. 차기 이후로 이월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미래에 어떤 더 많은 소득이 발생되면 그 소득과 이제 상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득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상계되지 않은 그런 학자금 공제액들에 대해서 이 NOA를 받아보시면은 그 이월된 금액에 대한 안내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연방정부 페더럴에는 지금 34,933불이 이월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주정부 단위로는 29,019불이 지금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됐다는 것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방과 주정부의 학자금 공제 같은 경우에 해당 연도에 다 공제가 안 되면 차기 이월 될 수 있고, 그것을 미래에 발생하는 소득과 상계를 할 것인데 그것을 미리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신고하실 때는 이러한 사항들을 빠짐없이 반영을 해서 그 세금이
너무 과대하게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절세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정보를 빠짐없이 다음 연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런 NOA에 대한 사항들을 잘 챙기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항목은 이제 Good and Service Tax, Harmonized Sales Tax Credit이라고 해서 이건 이제 GST 크레딧이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이번에 2020년도 세금 신고를 한 다음에 그 세금 신고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GST, HST 크레딧을 받을 수가 있고, 그 기간은 이제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이제 받을 수가 있다. 이제 그런 것을 안내하는 사항이고요. 보통 이제 GST 크레딧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단위로 4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이제 텍스 베네핏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구가 있으면 GST 크레딧이 3개월 단위로 들어오겠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례인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납부 금액이 1년 기준으로 해서 3,000불을 초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에 중간 예납 의무가 발생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번에 이제 세금 신고를 해서 납부할 금액이 3,000불을 넘어서, 예를 들면 뭐 4,000불의 세금이 나왔다고 하면은 당연히 4,000불을 납부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 연도에 또 동일하게 4,000불을 납부할 것이라고 가정을 해서 1,000불씩 미리 3개월 단위로 미리미리 내셔야 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상의 의무인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4,000불이면 1,000불씩을 미리미리 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간 예납, 인스톨먼트라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안내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간 예납에 대한 것을 확인해 보려면 어떠한 사항들을 확인해 봐라, 그런 안내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어떤 납세자분들은 이제 캐나다 이외의 국가,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서 많이 오셨으니까 뭐 한국의 뭐 해외 부동산이라든지 이제 금융자산이 캐나다 달러 10만 불을 초과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해외 자산 신고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것은 이제 해외 자산 신고를 하시려면 T1135 Foreign Income Verification Statement라는 것을 이제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개인 세금 신고를 하실 때 이런 해외 자산 신고를 하겠다라고 이제 표시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노티스 오브 어세스먼트를 받아보시면 본인께서 뭐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을 하든 아니면 본인이 했던 해외 자산이 있다는 것을 표시를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는 차원에서 안내하는 문구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본인이 해외 자산 신고에 대해서 정확하게 신고 기한 이전에 신고가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해 주는 건데, 노티스 오브 어세스먼트를 보면 본인이 해외 자산 신고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안내 문구만 있는 것이지 본인이 해외 자산 신고를 했다고 해서 노티스 오브 어세스먼트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신고를 하시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보다 철저하게 신고가 되어 있는지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고서를 우편으로 보낸다면 등기 우편 등으로 보내서 우편으로 보냈다는 증빙을 잘 챙기시고요. 아니면 이제 세무대리인이나 아니면 본인이 전자신고를 통해서 신고를 하셨으면, 보통 이제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 컨퍼메이션과 같은 그런 문서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컨퍼메이션 번호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번호들을 잘 챙기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정확하게 해외 자산 신고를 했다라는 그런 증빙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런 해외 자산 신고가 안 된 경우에는 벌과금이 상당히 과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해외 자산 신고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점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문구를 보면 이제 이러한 노티스 어세스먼트와 관련해서 질문 사항이 있으면 전화 문의를 통해서 이런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이제 노티스 오브 어세스먼트의 3페이지를 보시면요, RRSP 디덕션에 대한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건 2020년도인데 2020년도 세금 신고를 하면 2021년도에 내가 RRSP를 얼마큼 적립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계산된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을 위한 2월 공제 한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당해 연도에 추가 적립한 거라든지 또는 뭐 차감할 금액을 다 빼면 차기에 2월 된 이제 공제 한도가 나오고 여기에 만약에 본인이 적립했지만 미사용한 금액이 있다면 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내년도에 RRSB 적립할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적립할 RRSB 그 금액 한도가 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잘 보시고 내년도에 그 RRSB를 적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이 표에서 주의하실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마지막에 표시되어 있는 이 Available Contribution Room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마이너스 금액이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지금 적립 금액 그 한도를 초과해서 적립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빨리 그 인출을 해서 그 RRSP 금액을 빼내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왜냐하면 RRSP 금액을 한도를 초과해서 적립을 하신 경우에는 그 2,000불 이상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1%의 매달 1%의 그 벌과금이 부과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께서 이런 NOA를 받아봤는데 그 한도 금액이 마이너스로 나왔다면 반드시 그 마이너스 금액을 빠른 시일 내에 인출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벌과금이 계속 부과되니까. 그래서 그러한 사항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RRSP 같은 경우에는 그 학자금에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주택 구입에도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RRSP를 통해서 이러한 그 교육비라든지 주택 구입에 사용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상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상환 금액, 예를 들어서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10년에 걸쳐서 상환을 하셔야 되고 또 주택의 경우에는 이제 15년을 나누어서 이제 최소한 이제 상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상환 금액에 대한 안내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RRSP 중에 일부를 교육비로 이제 사용을 하셨는데 2017년에 인출을 하셨습니다. 근데 요게 지금 2017년도면은 그 인출한 연도에 다음 연도부터 상환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2019년과 2020년 벌써 이제 2개년도는 상환이 되셨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8년치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균등액을 상환을 하셔야 됩니다. 뭐 더 상환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덜 상환할 경우에는 그 해당 금액이 상환하지 않은 금액만큼은 과세소득으로 잡히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주의해서 상환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구입비, 최초 주택구입비로 사용하셨을 경우에는 요거는 15분의 1로 나눠서 정액을 상환하셔야 되고 만약에 제때 상환하지 않는 미상환 금액이 있다면 RRSP 인컴으로 계상이 돼서 과세소득으로 해서 세금을 더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RRSP를 교육비라든지 또는 주택구입비로 사용하신 분들은 그 상환 기간에 맞춰서 해당 금액을 상환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안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장에 보면 이제 그 more information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그 사항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사항들을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무시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기회에 좀 더 어떤 사항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more information을 보시면은 만약에 이제 추가 문의 사항이 있다면은 세금 신고와 관련돼서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CRA 홈페이지 또는 마이 어카운트에 이제 로그인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CRA 대표 전화에 걸어서 문의를 할 수 있다는 사항을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납세자가 만약에 이사를 하셨으면 가능한 한 빨리 그 변경된 주소를 CRA에 연락할 것을 이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추가로 세금 신고를 수정할 경우가 생긴다면은 그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마이 어카운트에 로그인해서 수정 사항을 신고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그 노티스 오브 어세스먼트에 적혀 있는 주소를 통해서 납세자 신을 포함하여 수정 사항에
근거가 되어 있는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서 수정 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이제 우편으로 보내실 경우에는 T1 어저스트먼트 리퀘스트라는 양식이 있거든요. 이것을 작성해서 해당 그 수정 사항이 되는 이제 근거가 되는 서류, 서포팅 다큐먼트와 함께 국세청에 보내서 수정 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노티스 오브 어세스먼트에 나온 결과가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평가가 됐다면은 이러한 세금 결과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하시고 싶은 분은 노티스 오브 어세스먼트를 수령하신 다음에 90일 이내에 그 마이 어카운트에 로그인해서 이의 신청을 등록해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계속해서 그 추가 정보에 대한 사항인데요. 이 추가 정보에 보면 그 definition이라고 해서 세금 표시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DR이라고 해서 데빗으로 표시된 금액은 납세자가 납부할 금액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CR이라고 해서 크레딧으로 표시된 금액은 CRA가 납세자에게 환급할 금액을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DR인지 CR인지 데빗인지 크레딧인지를 잘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청각 장애가 있으신 납세자를 위해서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금 납부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에는 이제 온라인 뱅킹, 폰 뱅킹 등을 이용해서 납부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 페이먼트라고 하는 이제 웹사이트를 통해서 납부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이 어카운트에 로그인해서 그 프리어서라이즈드 데빗 어그리먼트라고 해서 사전 승인 납부제도를 통해서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고, 만약에 그 바우처와 같은 납세고지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 텔러를 통해서도 납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세금을 그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실 수가 없다면은 CRA 웹사이트를 통해 추가적인 정보를 얻거나 아니면 CRA 에이전트와 전화를 해서 그 본인이 세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그 해당 담당자와 상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화를 통해 가지고 향후 분할 이제 납부하겠다 이런 계획을 의논하실 수가 있죠. 하지만 이제 분할해서 납부할 경우에는 그 납부 기간만큼에 대해서는 이제 이자 비용을 추가로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예,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제 그 추가 정보 사항을 보시면요. 거기에 이제 마이 어카운트를 이제 등록할 것을 이제 안내를 하고 있고요. 마이 어카운트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보면은 그 세금과 관련해서 어떤 스캠, 사기 행위에 대한 주의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읽어보면 CRA는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CRA는 절대로 이메일 또는 문자 메시지 또는 링크 주소 제공 등의 행위를 통해서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하지를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CRA는 신용카드를 사용을 통해서 세금을 납부하도록 요청하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비카드로는 납부할 수가 있지만 신용카드로는 세금을 납부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그 CRA를 사칭하는 기관으로부터 신용카드 정보라든지 신용카드를 통해서 납부하라고 요청이 된다면 그것은 이제 스캠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납세자는 주의를 하셔야 되고, 이러한 그 사기 행위가 발견된다면 반드시 CRA에 신고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